예,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근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예, 빨리에서 먼저로 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경영하려면 돈, 사람, 설비, 기술이 필요했다. 이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된 경영 자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 바로 시간이 새로운 경영 자원으로 부각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 경영의 요체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본이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라는 경영 자원을 적절히 활용, 짧은 기간 내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함으로써 남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횃불을 켜놓고 밤샘 공사를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공기 단축과 돌관 작업은 한국 건설업체의 트레이드마크로 정평이 나 있다.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으로 발돋하게 된 것도 남들은 2년씩이나 걸리는 공장인 것을 우리는 반년 만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빨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남들은 검명과 그것을 촉발한 헝거리 정신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빨리만으로는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의 빨리빨리 경쟁력을 후발 개도국이 답습, 특히 중국, 동남아 나라들이 추격해 오고 있다. 우리 자신 또한 빈곤에서 벗어난 마당이라 과거 같은 근면성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간 경쟁력의 질적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빨리빨리를 기회를 선점하는 먼저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10년 전 삼성의 제2 창업을 선언하면서부터 기회 선점 경영을 특별히 강조해왔다. 기술과 자본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미국,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경영 1기 3년 동안에는 제일 중심 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신경영 2기부터 먼저 제때 자주의 스피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이 그 좋은 모델인데 네 자신의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보다 먼저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시간과 피나는 싸움을 벌여왔다.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먼저라는 개념이 희박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 1기가 D램을 개발했고 CDMA 분야에서는 모토로라보다도 먼저 성형화 기술을 개발했다. 그리고 5G 분야에서도 삼성, SK, LG, U+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한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기업 경쟁의 승패는 시간 자원을 누가 더 먼저, 누가 더 빨리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로 손자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상지상 전략을 경영에 도입하면 남보다 먼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소주제에서는 기업은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를 구상해야 한다. 30년 후의 고객과 국가 그리고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디지토피아. 디지토피아는 디지털 플러스 유토피아를 줄임말이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70년대에 바늘 대신 숫자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디지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전자시계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디지털 제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컴퓨터는 이미 일상용품이 됐고 랩코드판은 CD로 바뀌었음에 액션 TV까지 등장했고 2021년 현재는 UHD TV, 울트라 TV까지 나왔다. 그전에는 LED, LCD TV
세대였고요. 디지털 기술은 연속적인 전기파로 표현되던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비트 정보로 표현하는 첨단 전자 기술이다.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시하므로 혼란의 소지가 없다. 그만큼 분명하고 정확하다. 이를 전화기에 활용하면 음질이 깨끗하고 TV에 활용하면 음질과 화상이 깨끗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제품의 개념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지금까지 사진은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피사체를 찍은 후 사진관에서 인화해서 앨범에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카메라에 응용하면 사진은 디스켓에 보관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출력도 자유롭다. 디지털 카메라 외에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DVD, 디지털 TV, 진행형 자동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문명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면 시장에 가야 했고 골프 연습을 하려면 골프장에 가야 했다. 이제는 이러한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물건들을 구경한 다음 선택키만 누르면 시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이 되어 온다. G마켓, 그 다음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 인터넷 기업, 쿠팡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주문이 되고 결제를 하고 이제 배달이 되는 시대가 됐다. 실내에서도 스윙만 해도 푸른 잔디 위를 날아가는 흰 공을 볼 수 있다. 저 골프존 같이 실내 골프장이 요즘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집에 있어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체크할 수 있고 업무 결과는 통신망을 통해 보면 된다. 즉 인터넷 통한 재택근무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진짜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가상의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터넷 열풍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미래는 디지털이 만드는 유토피아, 즉 디스토피아라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디지털의 세계가 반드시 핑크빛 디스토피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기술과 제품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전자업체들도 서로 편을 달리하여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하고 생사를 건 기술 개발, 제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에게 디지털 사회는 엄청난 재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1만 불 소득을 가능케 한 산업시대의 경쟁력마저 무용지물을 만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3만 불을 넘어서는 수준에 와 있다. 과거 산업시대의 우리 경제 발전 전략은 선진국으로부터 사양 산업을 인수하고 기술을 이전받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기술 격차가 20년 이상 나는 영원히 뒤쫓아가는 후발국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디지털 분야는 아직 미개척 상태이고 비교적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는 분야이므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디지털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CDMA 등 디지털 분야에서 몇 가지 세계를 선다는 기술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해준다. 즉 2021년 현재는 2G, 3G, 4G, 5G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SK, KT, U+가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최초로 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회는 변화를 선점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오고 주어진다. 우리도 디지털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디지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육성에 국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예,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의 구글,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기타 그런 인터넷 기업들처럼 미래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구글을 뛰어넘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 4부 상생의 공동체를 꿈꾸며 새끼 거북이에서 배우는 교훈.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로 올라와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에 이르는 알을 낳는다. 어미 거북은 먼저 모래 속 깊이 구덩이를 판 다음 100개 정도의 알을 무더기로 낳은 후 모래를 끌어모아 그 위를 덮는다. 이런 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알을 낳는다. 이렇게 무더기로 낳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은 어떻게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까? 100마리나 되는 새끼들이 뒤엉킨 상태에서 과연 그 좁은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새끼 거북들이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빠져나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덩이에서 막 깨어난 새끼들 중 꼭대기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을 파내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는 것이다. 또 실험하면서 알을 한 개씩 묻어 놓았더니 27%, 두 개씩 묻어 놓았을 때는 84%, 4개 이상을 묻어 놓으면 거의 100%가 알에서 깨 구덩이 밖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이처럼 새끼 거북들은 협력을 통해 구덩이에서 대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 역시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경쟁자에게도 내 것을 주고 협력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좁은 테두리 소모적 상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일을 키우기보다 얼마 되지도 않는 파일을 나누는데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 원래 나눌 몫이 적다 보면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이기적인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파일을 더 크게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단계에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길이 장래 더 큰 몫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 결국은 기업들이 클러스터, 공단을 조소한 그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자동차 클러스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품 업체 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런 그 협력 업체의 부품들이 더 고객사 간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그리고 상위 업체로 이제 납품되고 상위 업체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로 납품되면서 그 클러스터의 시너지가 더 크게 그리고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기업 경쟁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성장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시장에서 1대1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칫하면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이런 도전에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11개 대형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우리보다 시장 경쟁이 훨씬 치열한데도 때에 따라 전체가 진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대미 통상 마찰에 대한 공동대응이나 환경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 부품의 공용화와 협력업체의 공동이용 등 일본 자동차 업계의 협력은 잘 알려져 있다. 기업 활동은 경쟁하면서도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역사의 흐름이나 사회 발전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반목과 대립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완성하거나 완패하는 게임, 모든 것을 얻거나 잃어버리는 게임보다는 모두가 이기는 상승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래전부터 상부상조하는 둘의 정신이라는 좋은 전통을 있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공동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협력과 화합의 상생정신일 것이다. 예, 이번 새끼 거북이에서 배우는 교훈은 파일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인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협력해서 파일을 더 키워 클러스터를 통해 나누는 상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하는 좋습니다. 예, 다음 테마는 개를 기르는 마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취일예라는 있어야 삶이 인도해진다고 얘기하면서 애완견을 길러보라고 권한다. 사실 젊은 시절 정력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정신적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은퇴 후에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 부친의 손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혼자 있다 보니 개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사람과 동물 간에도 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 후 귀국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반일 문화가 팽배해 일본에서 갓 돌아온 나로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개를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애견을 길러왔다. 2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세계견종협회에서는 진돗개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해 주지 않았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게 됐지만 확실한 순종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진도에 가서 사후를 몰며 장터에도 가고 또 순종이 있다는 이 집 저 집을 찾아 30마리를 사왔다. 그리고 사육사와 함께 연구하고 외국의 전문가로 수소문해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다. 처음 들여온 30마리가 150마리가 됐을 무렵 순종 한 쌍이 태어나고 마침내 79년에 세계견종협회에 진돗개를 데리고 가서 한국이 원산지라는 사실을 등록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리 취미생활이라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의 특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취미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일 것이다. 지금 아이들 보면 보호받는 데만 익숙해 있지 남을 보호하거나 남에게 베풀 줄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이 애견이든 새든 동물과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동물을 키우다 보면 말 못하는 동물의 심리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는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밴다. 또 어미로부터 새끼를 받아 키우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어린이날에 몇만 원씩 한다는 외제 장난감을 사주느니 강아지 한 마리, 새 한 쌍을 선물하면 어떨까?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유럽 언론들이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 야만국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 보도가 나가면 영국 동물보호협회가 대규모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을 서울로 초청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개를 기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애완견 연구센터, 맹도견 학교 등에 데리고 가 우리나라의 애견 문화 수준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시위 계획이 취소되었고 더 이상의 항의도 없었다. 예, 이번 수호 주제에서는 개를 기르다 보면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정을 주고 받을 줄 알며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 약한 이를 보호할 줄도 안다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홍익인간 정신. 몇 해 전 영국 총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금을 냈다는 해외 토픽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고급 공무원이 벌금을 냈다는 소식만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에는 공인정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살아있던 적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금전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 지도자로서 직분을 다하고 국민과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희생정신도 있었다. 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선비정신이 있었다. 그러면 기업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선비정신이 있다면 기업인에게도 널리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다.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하는 기업의 사명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신도 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홍익인간의
정신에 충실해 왔는지 모자람은 없었는지 자문하면서 때때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많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한다. 부도를 내지 않고 오래 살아야 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인격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부실 공사를 일삼고 특혜로 돈을 버는 것은 기업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 아니다. 이제 우리 기업도 세계적 기업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 속에 면면히 흐르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경영력과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려는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 아직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도 진보도 없이 그대로인 상태에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깨지 못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인정신, 공복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기업 경영자는 자라난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비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앞장서서 구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삼성 임직원들에게 인류를 위한다는 것이 분수에 넘치는 일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자주 당부한다. 예. 이번 소테마에서는 기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평이 좋아야 한다. 또한 인간미와 도덕성을 이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 인프라를 키우자.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에 가는 것이다. 작은 도시라도 전통 깊은 교향 악단이나 훌륭한 극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부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정작 부러워하는 것은 하드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그들의 마음자세나 태도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도시에서는 이른 아침이면 유명한 유적지나 문화재 주변에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화재가 생활의 일부가 됨으로써 정신적인 문화 인프라도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문화재 하면 보호라는 말부터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복궁이나 덕수궁에서 조깅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곳에는 예외 없이 튼튼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 선진국들의 문화가 열린 문화라면 우리는 닫힌 문화다. 우리는 일단 문화라고 하면 먹고 사는 일상생활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곳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21세기에 필요한 문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인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박물관, 전시관, 음악당 등 문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런 하드적 시설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의 지방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관할동이나 관할구의 주민들 중에서 자원자, 지원자를 뽑아 악단을 운영하거나 조그마한 미술 전시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주나 그림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고급 문화만이 훌륭한 문화는 아니다.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자라면서 듣고 보며 형성되는 것도 있다.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연주하는 동네 음악회를 보면서 자란 아이와 어쩌다 부모 손에 이끌려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공연을 보러 간 아이 중에 누가 더 문화적 안목이 커질지는 자명하다. 특별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만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겐 기껏해야 비뚤어진 문화 엘리트 의식만 생길 뿐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문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문화 활동이라면 문화 행사에 돈이나 내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업 스스로도 사회 조직의 하나로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도 그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문화적인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문화적 자산이 만들어지면 그 효과는 신제품 몇 개 개발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거창하게 메스나 운동 같은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사업 전체의
문화적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데 한 몫을 해야 한다. 기업 전체가 사회의 일원이고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기업도 단순히 제품을 파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팔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2021년 현재 BTS가 미국 팝 음악계를 주름잡고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미국의 영화계를 주름잡고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가 유럽, 미국, 동남아를 또 한류라는 이름으로 주름잡고 아무튼 코리아 K컬처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정신을 살리자. 최근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웬만한 정치인의 이름은 몰라도 마이클 조던 같은 운동선수의 이름을 모르는 청년은 없을 정도다. 나도 학창시절 레슬링 선수로 매트 위에서 뒹굴었던 스포츠인의 한 사람이자 IOC 위원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스포츠를 아끼고 있다. 국내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스포츠 정신은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깝다.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스포츠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스포츠는 모든 인종, 인연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애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아무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도 스포츠 앞에서는 적이 있을 수 없다. 외교 무대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냉전 분위기를 해소하는 화합의 수단으로 스포츠 교류를 앞세운 적이 많았다. 남북 관계 역시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하면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룰을 지키는 페어플레이 정신의 생명이다. 승리보다는 룰을 존중하는, 즉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다.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한 태도로는 비록 승리한다 해도 결코 축하받을 수 없다. 신기록을 수립했다 해도 정해진 룰을 어겼다면 그 기록은 취소되며 심지어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까지 한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어떤 승리에도 결코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선수라도 노력 없이 승리할 수는 없으며 모든 승리는 오랜 세월 선수, 코치, 감독이 삼위일체가 되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 또한 스포츠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분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마라톤 경기에서 비록 꼴찌일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에게 관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스포츠의 여러 장점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승패가 갈린 후에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으면서 패자를 위로하는 승자, 진심으로 승자를 축하하며 내일의 승부를 기약하는 패자,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스포츠의 참 모습을 보게 된다. 요컨대 스포츠는 공동체 삶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때 스포츠 정신이 하나의 활로를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숨쉬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리라고 믿는다. 스포츠 정신을 살리자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정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규칙과 에티켓을 존중하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